네. 오늘은 네, 고급 제3편 경제와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1번부터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어, 그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어, 담당 관서로 네. 선해청을 설치하고 도제조 1명, 부제조 1명, 낭청 2명을 둔다. 도내의 모든 전토에서 한 결당 쌀 16마를 징수하되 봄, 가을로 나누어 8마를 징수한다. 봄, 가을로 7마는 선해청에서 수납하여 경기도에서 상납하던 모든 경납물의 구매에 사용하고 봄, 가을로 한 말은 각 군현에 유치하여 수령의 공비로 사용하게 한다. 음,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어, 그, 영정법? 아닌가? 아니요. 영정법은 아, 네, 세금을 네, 일정하게 사두로 어, 이렇게 고정시킨 것이 아, 영정법이고요. 이것은 네, 가만 보니까 지금 선해청이라는 그런 네, 관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일결당, 그러니까 토지 일결당 뭐 쌀 16마를 징수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선해청을 보게 되면 이것은 대동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조선에서 수취제도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전세, 공물, 그다음에 역 이렇게 있죠.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전세는 이제 토지에 관한 그런 수치이고요. 그다음에 공물에 관한 이 수치가 굉장히 박납이라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광해군 네, 때에 우리는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스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대동법의 핵심이 뭐죠? 어, 그, 일단, 토지당 네, 세금을 부과하는, 네, 그렇죠. 쌀로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곡물이라는 것은 그 특산물을 네, 말하는데 그 네, 특산물 대신, 그러니까 현물 대신 쌀이나 포로,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쉽게 네, 우리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쌀이나 포로 대신하는 그런 법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은 광해군 때에 경기도부터 실시가 되는데 중앙에다가 이제 선해청이라는 이게 관청을 설치를 하고요. 지방에다가는 네, 대동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도내의 모든 전토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런 토지에서 1결당 쌀 16마를 징수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봄하고 가을로 두 기로 나누어서 8말씩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1결이라는 단위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도량형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넓이가 될까요? 1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음, 있으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네, 네네. 1결은 지금의 1헥타르입니다. 네, 1헥타르. 우리가 1헥타르는 지금의 미터법으로 치자면 10,000제곱미터가 되지요. 그러면 10,000제곱미터가 음, 되려면 그게 100m 곱하기 100m 하면은 10,000제곱미터가 나오지요. 네, 그러면은 아주 큰 대운동장, 그쵸? 네, 대운동장만 한 것이 1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음, 100m, 세로 100m인 큰 그 정방형.
그것이 이제 1헥타르고 그것이 1결이고요. 그 1결에서 수확하는 그 쌀 중에서 16마리를 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네, 말이라는 것이 16마리라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의 양인지 우리가 그것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라고도 하는데 한돼 우리 옛날에 지금은 이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제 그 모든 그 무게의 그 쌀도 킬로그램화 됐지만 네, 옛날에는 우리가 한 말, 두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샀죠. 쌀을. 그러면은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이렇게 둥근 그런 그 쌀을 담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데 한 대에 그러니까 10대가 한 마리거든요. 그리고 네, 15마리 15마리 한 석이라고 합니다. 15마리. 예예. 네, 그러면 현재는 20리터가 한 마리거든요. 20리터가 한 말.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한 가마니가 5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네, 16마리라고 하면은 대충 한 3가마니 정도? 예. 1년에 음, 1년에 그 네, 1헥타르당 쌀 한 3가마니 정도가 그 곡물로서 세금을 네, 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음, 봄, 가을로 나누어서 이제 반반씩 그렇게 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그 16말 중에서 14말은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상납하던 모든 그러니까 선해청에서 이제 수납을 해가지고 그 경기도 내에서 그 어떤 경납물의 그런 구매에 사용을 하고요. 경납물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에다가 바치는 우리가 이제 쌀로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그거를 다시 이제 곡물로 그걸 바꾸어서 그러니까 특산물로 바꾸어서 내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말은 그 이제 지방의 군현에 유치해가지고 그런 수령 그 지방관 수령의 공비로서 사용하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동법이. 그래서 네, 대동법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고급 문제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고급 문제를 네, 풀려고 하면은 네, 이 사료로 봐가지고 이 내용이 대동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이 대동법에 관한 그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보기에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갑을, 갑을 네, 갑은 이제 농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조치였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 박납의 폐단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 대동법이라는 것은 박납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단을 없애려고 그 도입한 제도가 그 대동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대동법으로 인해서 아, 박납의 폐단이 나타났다 하는 말은 예예 네, 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그런 음,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병은 어떨까요? 상업하고 수학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아닌가? 아, 상업, 대동법은 네, 네네 대동법은 우리가 네, 이게 이제 그 특산물을 대신해서 특산물을 네, 대신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낼 수 있는 쌀이나 포로 대신 내게 되면 정부에다가 바칠 때는 네, 다시 특산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 매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공인이라고 네, 하죠. 예, 예. 네, 그런 공인이 나타나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리 그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정부가 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산물을 그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상업과 수공업이 이걸로 인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대동법이. 그래서 이게 병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였어. 이것은 우리가 수치제도를 이제 할 때 이것은 이제 세종 시대 때 전분 육등법하고 지금 연분 구등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동법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요거예요.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하고 그게 이제 네. 예예 토지당 현물 대신 쌀로 세금을 매겼다는 거. 예. 그것이 핵심이고요. 요 병이 얘기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1번의 답은 갑하고 병이 맞는 얘기로서 2번이 답입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네. 네. 대동법은 굉장히 이 경제에서는 항상 매 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한번 읽어보시죠. 표와 같이 파견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교린 정책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조공과 회사 형태의 연행무역을 하였다. 정초, 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보면 포로세안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를 이렇게 임진왜란 예, 지나서, 네. 예, 그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이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교린 그렇죠. 정책 일환으로 네. 파견된 게 아닌지 예, 네네. 이것은 이 외교사절은 지금 예,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예, 예, 예. 통신사인데, 우리 통신사는 여기 보니까 뭐, 선조, 광해군, 숙종, 뭐, 순조 이렇게 나오는데, 순조의 김이교가, 통신사의 제일 마지막이고요. 통신사는 네,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 정부, 막부 장군한테 보낸 공식적인 외교 사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조선통신사라고 하지요. 네, 근데 언제서부터 통신사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태종 때, 그러니까 1413년이죠. 태종 때 박본이라는 사람이 정사인데 이 통신사에는 정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사에 박본이 임명이 됐는데 그 박본이 중도에서 가다가 중도에서 병이 납니다. 병이 나서 중지된 것으로부터 시작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일본에 어, 파견돼서 임무를 완수한 통신사는 세종 때 정사 박서생부터 그리고 이제 순조 11년 김이교까지 총 20회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임무는 주로 이제 외교 사절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임무가 포로 쇠안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임무를 띠고 다녀온 그런 통신사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어떤 막부 정부가 이제 새로 생기고 장군이 새로 습직을 하면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녀오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가면은 정사하고 부사를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 500명 정도가 다녀옵니다. 굉장히 대열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또 이제
이런 그 외교사절을 또 이렇게 보내는데, 그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있죠. 그래서 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는 이 이제 통신사를 근대적 의미에서 고쳐서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수신사라고 합니다. 수신사.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어, 다녀온 외교사절은 우린 수신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통신사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입장에서의 외교사절이고요. 수신사는 받는 입장에서의 외교사절입니다. 특징이. 그래서 수신사하고 통신사의 그런 어, 좀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통신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올바른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2번, 아까 예, 교린 정책. 2번 교린 네, 정책이 네. 이란으로 파견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에 보면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언제 사용할까요? 이거는 태극기. 조선 말기 때, 그쵸. 조선 말기죠. 네, 이모군란 네, 이후에 이것은 수신사 박용효가 2차 수신사인가 그때에 일본에 파견될 때 1883년이죠. 네, 그때에 태극기를 처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역시 수신사 김기수가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공과 회사 형태의 연행무역. 우리 연행무역은 뭐하고 관계가 있죠? 연행무역을 하였다는 연행무역을 한 그런 사람들, 중, 사절들을 어, 어, 뭐라고 하지요? 그, 청나라, 뭐, 예, 네, 청나라의 통상? 연행무역은 예, 네, 아, 연행사입니다. 연행사. 연행, 네네. 아, 연행, 연경, 청나라 연경으로 가서 무역을 한 네, 그런 사절, 그 연행사입니다. 연행사. 그리고 정초나 동지 등에 정기적으로 우리 이제 조공을 하러 파견되는 이 5번의 내용은 조공사입니다. 조공사. 네네. 조공사, 네, 예, 조공사고요. 그래서 여기 통신사의 내용은 2번이 맞습니다. 2번. 네, 예.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네, 어, 이거 모습으로 부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사신을 따라 장사하러 온 일본 상인. 예, 이건 일본도를 통해서 일본 사신과의 교육을 한 것 네. 같고, 네. 나는 신라원에서 물품을 드리는 신라인. 예, 그, 네, 당나라의 당나라에 그때 네. 당시에 신라원이라는 그런 네. 그 절에서 네. 예, 신라인들이 거기서 이게 예, 부공을 불공을 들였, 드렸고 예, 네. 예, 다는 민정문서를 작성하는 촌주. 네. 네, 소원경에서 그때 네. 그 민정문서를 그쵸. 민정 나온 나왔죠. 그게 서원경이 네 지금이 나왔고, 어디죠? 서원경? 그 충주? 충주는 중원경입니다. 아, 충주는 중원경이고요. 서원경은 청주. 청주, 예, 네네. 청주. 서원경은 청주고 중원경은 충주입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구라는 서역에서 물건 가져온 이슬람 상인. 예, 그때 네. 예, 통일신라 시대 때는 예, 울산에 예, 예, 그 무역항이었어 울산에서 가지고 예, 네. 이슬람 상인 예, 들락날락 그랬었고 네. 그 많은 동시전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관리. 청해진은 이게 완도인데 네. 시전은 경주에 시전이 경주죠. 있는 걸로 네네. 예. 네. 그래서 틀린 거는 마. 네. 예. 마번이 되겠죠. 예. 제가 예. 조금 이제 보충을 하자면 우선 이제 그 남북국 시대에서 이 예. 이제 발해가 여러 통로로 그런 교역하는 예. 통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동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이 덕원 지방이 덕원에 천정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함흥만 여기 쏙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죠. 원산. 아, 네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라하고 지금 발해가 이게 교육이 되고 되는데 여기까지 그 신라도도 이 일본에서의 교육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본도도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토호포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 토호포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런 백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경주까지 오게 되면 동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통로는 동경서부터 여기 남경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천정궁까지 내려오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원경에 대한 설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원이 나오죠. 그 네, 8세기 중엽 이후에 당나라에 우리가 이제 그 신라원도 있지만 신라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습니다. 집단 거주지를 우리는 신라방이라고 하지요. 예,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치기관이 있어요. 신라인들을 이제 통할하기 위해서 네, 당나라가 설치한 그런 자치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신라소라고 합니다. 그런 네, 것도 예, 같이 연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울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슬람과 교류는 지금 울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하고 그런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경주에 가서 보면 괴릉 있죠. 괴릉. 네, 괴릉을 들어보셨나요? 괴릉? 그게 네, 원성왕릉인데 그 원성왕릉의 괴릉에 거기에 무인석에 보면 이 아라비아인의 얼굴을 한 그 무인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보아서 그때서부터 이런 그 서역인들하고의 교육이 활발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은 시장을 감독하는 그런 관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 때 그 이제 수도인 설아벌 경주지요. 설아벌에 네, 설치한 그 상설 시장 가운데서 동쪽에 있었던 동시를 관리하던 곳이 동시전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시장을 열고 닫는 시간, 그 다음에 뭐 길이, 무게 같은 도량형,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분쟁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증왕 때 설치가 됩니다. 6세기 초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이게 지역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 남북국 시대의 전체적인 어떤 우리 현상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첫째, 농업을 발전시킬 것. 둘째, 유교 경전 등의 교육을 진흥할 것. 셋째, 법을 잘 지켜 백성에게 올바름을 보일 것. 넷째,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를 제거할 것. 다섯째, 때맞추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기를 엄정히 할 것. 여섯째, 백성을 편의하고 호구를 늘릴 것. 일곱째, 부역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부과할 것. 이거는 그 각 고을에 배치된 수령의 할 일을 예, 그렇죠. 나열한 것 같은데, 예, 네네네. 수령의 역할들. 그래서 그러면 조선시대의 지방관이었던 네, 그 수령에 대한 그런 네,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방 행정의 실무를 보좌하였다.
요건 향리에 그렇죠. 한다든지, 향리. 예, 네. 예. 그리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간쟁에 참여하였다. 사관원, 네, 네, 사간원보다는 사헌부가 맞겠네요. 아, 사헌부, 예, 네네. 음, 사관원은, 참고로 네, 사관원은 그 국왕에 대한 간쟁하고 논박을 담당을 했고요. 여기 네, 사헌부는 특히 사관원하고는 달리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간쟁은 똑같이 하는 건데 네, 사헌부, 사관원하고 다른 것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 이것으로 네, 봐서 이것은 사헌부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사신을 수행하면서 대외무역에 관여하였다. 네, 이거는 그 뭐라지? 그 따로 이렇게 무역 대외무역을 하는 그런 곳에서 한 것 음, 같은데, 예, 네. 그 아,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거는, 예, 아, 예. 예, 아까 잠깐 나왔는데, 잠깐 나온 연행사라고 있죠. 연행사가 이제 예, 그런, 그, 청나라의 그 영경을 이제 방문하는, 그런 사절에 그 사신을, 통역하면서, 수행하면서, 대신 그 무역에 관여를 해서 굉장한 경제적인 부를 챙기는 그런 그 계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역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관. 우리가 네, 그래서 역관, 조선시대 예, 때 역관이 굉장히 나중에 이게 굉장히 그걸 세력을 갖게 되죠. 그 세력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대외 무역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챙기게 되죠. 그 이제 그 역관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고 경연을 담당하였다. 요거는 홍문관, 그렇죠. 예, 홍문관 예, 관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되었다. 아, 네, 요게 그 수령, 그렇죠. 수령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조선시대라고 돼 있죠. 네, 조선시대의 수령은 전국의 모든 군현에 파견이 되지만 네, 고려시대의 수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고려시대의 수령은 고려는 파견되지 않